AI를 도입하는 기업 중에 44%는 인력을 뺀다고 그래요. 갈아치우겠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를 갈아치울 거냐 물어보면 또 96%는 답이 나와 있어요. AI 잘 쓰는 사람. 가장 빨리 없어지는 데가 좀 약간 소득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는 직군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직군들이 소득 양극화가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기반으로 자기의 서비스를 약간 피보팅 해가지고 낮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는 돈을 더 벌 것이고 예전 방식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비즈니스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 써보신 분들 기능이 막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시죠.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이제 뭐 대표적인 또 인지과학자이시니까 앞으로 AI 또 뭐 4차 산업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진짜 뭐 대단한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는 소설가라고 이제 네. 불러야 될지. 쓴 소설이 좀 좋은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의 낙원이라는 네. 책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AI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쓰신 거죠. 저 크게 보면 인간의 뇌과학 기반으로 해서 AI 메타버스가 세 가지의 과학 기술이 접목된 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SF 소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뭐든지 네. 이 뭔가 AI 뭐 이런 미래 네. 과학 이런 네.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그만큼 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갈지 우리가 궁금하고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뭐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또 오픈 AI 뭐 챗 GPT니까 챗 GPT가 요즘에 또 새로 뭐 기능도 막 그 발표도 하고 예전에 한 5월이었던가 나왔던 그 말로 대화하는 거 그쵸. 이게 지금 이제 유료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써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 같죠, 그냥. 네, 그냥 대화하는 네. 사람 같은데 이 발전의 어떤 지금 수준이랄까요? 이게 뭐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요즘에 느끼는 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켰을 때 이거 한 명한테 시킨 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 5명의 팀이 일을 한 3, 4일 동안 해서 갖고 오는 그 아웃풋만큼 갖고 옵니다. 잘만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또 지금은 사실은 팀 단위의 어떤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성인이 뭐 알려주는 정도를 이미 뛰어넘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효율부터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를 써보면서 뭐 정확도를 떠나서 제일 좋은 게 속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시켰는데 예를 들어 뭐 직원한테 시킬 거면 3, 4일 걸릴 거를 그렇죠. 몇십 초 만에 어쨌든 가져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피드백도 빨라지고 하는데 속도하고 방대함 두 가지가 사실 장점인 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AI는 때에 따른 깊이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방대한 걸 골고루 다 갖고 있다라는 게 인간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네. 그런 전문사가. 그래서 이게 저는 아주 뭐 비전문가로서 생각해보면 그냥 실시간 지식인 같은 느낌도 막 들더라고요. 네이버 지식 서비스처럼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는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해주고. 국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가 이제 국가의 어떤 도서관 시스템의 핵심인데 여기도 요즘 고민인 거예요. 기존에 서책이나 그러니까 전자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는데 국가 지식도 그럼 뭔가 AI 접목돼서 다른 어떤 접근 채널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 책을 아예 다 인식을 시켜가지고 뭐 그쵸. 내가 물어보면 그 책에 있던 거를 막 달려준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뭐 접근 방법이 지금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 PDF가 몇 개만 있으면 누가 빌려오면 대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GPT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국가에서 어떤 보장해 준 지식의 풀로 얘기해 줄 건지 이것도 얘기하는 방법도 그럼 뭐 가서 조회만 되는 건지 개인의 휴대폰으로 뭐 마치 카카오톡 서비스처럼 넣어줄 건지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현재 지금 논의의 초창기이긴 한데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약간 개입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다 잘 저장돼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걸 찾아내고 빨리 내가 그 인식하게 되는 그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떤 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는 인간의 지능 정도는 뛰어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미? 사실 지능이란 정의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인간하고 예를 들어서 까치하고 지능을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 지능이 좋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길찾기만 놓고 봤을 때 특히 버드 아이비라고 해서 높은 지형에서 대규모의 땅을 볼 때는 까치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공간 지각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능이라고 비교하는 건 돈벌이가 되는 업무적인 지능을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몸이 없어 보여서 그렇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을 전 넘어서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하나의 예만 들면 올 6월로 기억하는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뭐가 실렸냐면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 외과 수술방을 카메라 여러 개 설치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시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외과의가 들어와서 수술을 할 때 이 사람이 놓치는 걸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근데 조언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서비스가. 예. 오. 이건 옛날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전문의가 집도할 때 네. 유리방 뒤에서 약간 원로 교수님들이 막 설명하잖아요. 막 하라고 VIP 수술할 때. 네. 그런 씬이 이미 되거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식산업의 정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의사를 흔히 언급하는데 이런 데도 이미 AI가 어떤 선을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직접 집도까지는 아직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정확도가 인간의 어떤 의사 수준을 이제 넘어서고 있다. 집도도 로보팔이 접목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뭐 개복 수술하는 외과 쪽은 아직 안 됐는데 네. 치과 수술에는 성공 사례가 나오긴 했어요. 저도 그거 기사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원래 2시간 걸쳐 있고 15분 만에 끝나고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 외과 수술도 결국 몸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나갈지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무래도 치과는 뭐 개수가 있고 공간이 작으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이제 뭐 예. 기계도 정해져 있고 예. 하니까. 근데 이제 2시간 걸릴 거를 15분 만에 예. 막 그러니까 동시에 막 3-4개를 막 해버리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가는 동시에 다른 팔이 옆에서 본을 뜨고 있고 미세 조정해주고 있고 로보팔은 뭐 개수가 여러 개 붙을 수도 있으니까 동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야, 그러면 이제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지식을 뭐 대체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예. 아예 효율까지 더 높여가지고 인간을 한 10명, 20명을 막 한 번에 대체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는 거네요. 제가 올 여름에 그 카우스트에 있는 슈미투보 교수님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현대 AI 흔히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네. 그분이 했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 현재 AI는 버추얼이다. 모니터 속에만 있다라고 보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변화, 충격점은 피지컬, 몸이 생길 때다. 네. 근데 몸이 생기는 시점이 지금 거의 초창기고 내년 후년부터 이제 뭐 휴머노이드가 나오거나 인간의 몸이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계 AI가 탑재되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산업적인 충격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대처 능력의 결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좀 큰 변화 또는 사회적인 충격이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했어요 저도. 네, 그러면 지금 뭔가 AI가 발전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많죠. 이제 예. 직장을 좀 대체 당할 수 있지 않나. 그럼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빨리 대체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거의 차이는 지금 어떤 피지컬, 지금 로봇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인 거지. 얘만 이제 끌어올라오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네. 대체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신한은행 쪽 자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자문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2024년 10월에 서서문 지점에 AI 브랜치를 오픈하기 시작해요. 아예 AI. 예, 물론 이제 인간이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사실 뭐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대형 모니터에 사전 학습된 신한은행의 약간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높은 직원들이 아바타로 떠요. 영상이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네. 고객 입장에선 행원이 앉는 자리에 모니터가 있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게 거부감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할 때 당연히 몇 명은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겠죠. 스탠바이 초창기에는. 하지만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금융권의 이제 이런 서비스 방식이 바뀌겠죠. 야. 그러면 인력 이동은 짐작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진짜 뭐 신규 채용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네. 많이 대체도 할 거고 기존에 그렇죠. 있는 뭐 퇴직 인원들도 많이 네. 대체를 할 거고 사실 저도 지금 듣자마자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장점일 것 같기도 한 게 예. 왜냐면 이제 대면업이라는 건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 소모도 있고 막 그쵸. 힘들기도 예, 할 텐데 손님 입장에서도 AI니까 네. 화내기도 뭐하고 근데 뭐 내가 아는 것만 잘 알려주면 네. 좋고 또 반대로 나도 이제 물어볼 거 계속 물어봐도 뭐 답을 계속 해줄 거니까 이게 24시간 은행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 행원들은 전국에 만약에 10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상대하는 고객 업무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만약 1000명 고객이 다가갔으면 한 AI가 다 학습하는 거거든 1000명치를.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볼 때마다 얘가 더 똑똑해진다라고 훨씬 더 느끼기 좋아지죠. 네. 점점. 예. 거기다가 또 물어보는 거 다 뻔한데 사실 예. 그게 이제 개인은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1000명치를 막 계속 그럼요. 학습하면은 예. 웬만한 거는 뭐 다 이미 겪어본 네. 문제들이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신한은행의 어떤 뭐 회사나 뭐 네. 이런 쪽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뭐랄까 직장이 좀 위태위태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모든 직군에서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더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또는 AI를 도입해서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AI를 하는 도구화 시켜서 인간이 또 결합이 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디자인하는 게 또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그런 걸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예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들도 있어서 제가 네. 여러 기업하고 일하다 보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조금 고액 자산가들만 네. 좀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당연히 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뭐 불편함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 가장 크게 뭐 적용이 빨리 된다 하는 데들이 뭐 변호사나 뭐 네, 세무사 뭐 일종의 약간 좀 전문직 고소득인데 그쪽이 실제로 지금 빠르게 없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또 오히려 그냥 단순 노동 반복 작업하는 이런 쪽이 더 위태위태하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 제 주변에도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 창업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이 IT 개발자들하고 해서 이런 AI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드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뭐 이런 식입니다. 아주 좀 낮은 비용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네. 또 변호사분들 결국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원에 내는. 그런 거를 초안을 빨리빨리 잡아주는 거. 방대한 자료를 취합을 네. 해가지고 이걸 좀 낮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에서 사람이 완전히 빠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는데 단가는 낮지만 총합은 커지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로 보게 되면 양자가 좀 득을 보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디자인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름 이제 이미 그 업계에서 자리 잡은 실력자분들, 약간 좀 팀장 매니저급인 네. 분들은 이제 보조를 이제 AI한테 받아서 맞아요. 더 그런 좋아지는데 셈이죠. 네. 아예 이제 신입 사원이랄까 네. 신입 변호사들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정확한 지적이신데 제가 다른 약간 도메인 예를 들어보면 번역 시장이 요즘에 그렇거든요. 네. 번역이 옛날보다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번역을 많이 해오셨고 AI 도구를 잘 쓰시는 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번역을 받되 단가를 약간 낮춰서 받으세요. 그럼 초벌 번역을 원래 속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해서 AI한테 초벌 번역을 시키고 네. 본인이 교정만 보시는 거예요. 네. 문학 쪽은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전문서는 이렇게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그럼 초보 번역가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거죠. 원래 네. 인간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싹 없어지는. 예,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제가 듣기로도 번역 쪽 뭐랄까 뭐 학교라든지 뭐 네. 이런 학과들이 뭐 되게 좀 어렵다. 어학계열 학과들은 많이 통폐합되기 시작을 했죠, 사실. 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챗GPT 쓰니까 그냥 네. 회화가 뭐 되는 수준이 아니라 뭐 사투리 억양 뭐 다 바뀌기도 하고 네. 말 그대로 이제는 어느 쪽에서는 확실하게 강점을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가장 빨리 없어지는 데가 좀 약간 통번역 뭐 이런 회화 이쪽일까요? 우선은? 속도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법률이건 통번역이건 세무건 간에 싹 없어진다라기보다 네. 소득양극화가 많이 나타나는 직군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직군들이 소득양극화가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기반으로 자기의 서비스를 약간 피보팅 해가지고 낮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는 돈을 더 벌 것이고 예전 방식으로 아날로그적으로 비즈니스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변호사를 뭐 굳이 예, 얘기를 예. 들면은 아까 말한 좀 그래도 좀 헤드 변호사인 분들 뭐 경력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좋을 텐데 네. 이미 신입인 분들은 거기를 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사실 그런 게 제가 750개 기업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거 네. 보게 되면 AI를 도입하는 기업 중에 44%는 인력을 뺀다고 그래요. 감원 계획이 있어요. 절반급의 네. 감원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그중에 91%는 채용하겠다고 그래요. 신규 채용을. 갈아치우겠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를 갈아치울 거냐 물어보면 또 96%는 답이 나와 있어요. AI 잘 쓰는 사람. 아. 그러니까 이것도 신입 변호사에 원래 없던 약간 스킬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역량을 갖고서 이제 높은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법을 잘 외우거나 이런 네. 거보다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네. 아. 이게 정말 전 대학에 있으니까 느껴지는 게 네. 대학 커리큘럼 중에서 AI 과목이 막 들어와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공대 과목 중에 일부였고 제가 30년 전에 AI 처음 배울 때는 저희 과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머신러닝이다 인공생명이다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인문대고 사회생활 AI 다 들어가거든요 수업이. 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번역 뭐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제 번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신입도 어찌 보면 관리자의 역할을 요구받는 거 같기도 정확한 하네요. 지적이세요. 제가 지난달인가에 저희 LS 그룹 포럼을 했었는데 퓨처데이라는 포럼에서도 언급된 게 모든 직원이 이제 들어올 때부터 사실 리더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네. 그게 회사에 너무 부담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깔려 있고 당신은 리더고 이 인프라가 팀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라고 이제 잡을 디파인하기 시작했어요. 네. 야, 그러면은
어찌 보면 단순히 그냥 뭔가 수능 공부해가지고 그냥 뭐 풀고 이런 거에 좀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신입사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요즘에 또 이제 내년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도입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네. 그때도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피사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창의력도 높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네.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질문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이런 힘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본인 리더 역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유망 직업이라고 하는 게 네. 저도 그냥 뭐 아이를 키우는 그냥 부모 네. 입장에서는 야 프로그래머나 뭐 AI 개발을 해야 돼 뭐 이런 네. 쪽으로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각자 분야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리더십과 좀 관리자 네.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맞아. 정답이세요. 실제 AI 개발하는 것들은 물론 그 직군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필요도 없고 네. 오히려 코딩이나 알고리즘 쪽은 새로운 밥솥이나 새로운 로봇 청소기가 나왔는데 로봇 청소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건 알아야 되겠죠. 로봇 청소기의 어떤 매뉴얼적인 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얘로 인해서 생긴 다른 문제점은 알아야 되지만 얘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회로가 돌아가는지 알 필요는 우리가 없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봤던 뭐 어떤 교육 자료도 참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들 가르치는 네. 교육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한 200 몇십 페이지짜리. 근데 그 보고서 중에 한 7, 80페이지 분량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인데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예요. 네. 이게 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개념, 딥러닝은 무엇이고 신경망이 무엇이고 인공지능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런 거 설명돼 있어요. 네. 저는 이거는 한 3페이지로만 줄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어렵게 이거 공학적으로만 다 아. 배우게끔 하는 이거는 조금 안 그래도 된다라고 봐요 저는. 네. 이미 굳이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네, 잘 맞아요.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럼요. 네. 도구니까. 네, 도구니까. 어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뭐 가스레인지에 불이 왜 붙는지는 알 필요 없죠. 이거 네. 불 조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알면 되잖아요. 가스가 꺼진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거고 그때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런 의문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라는 그 절대 숫자를 대체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 네. 상당수의 물론 물론 경쟁력을 찾아서 네. 또 다른 데로 가겠지만 아예 그냥 일을 자체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 사실 뭐 샘 알트만도 계속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니버셜 네. 베이직 인컴 얘기하고 있고 네. 월드코인 만들었던 개념도 자기가 이제 UBI를 위한 자산을 우리가 만들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에서 그런 협의가 이미 시작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언급되는 개념이 세금 문제인데 기계나 로봇한테 즉 AI나 AI로 작동되는 머신한테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 어떻게 받냐인데 네. 얘를 인간이나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요새 고용한다는 표현 자체도 또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이미 그 RAAS 로봇을 서비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은 로봇을 빌려가라고 하지 않고 하이어라고 이미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어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네. 그럼 이 세금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좀 깔아주겠다라는 게 이 시에는 대전제처럼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도 일종의 뭐 그냥 직업을 가진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네.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네. 너가 여기서 이득 보는 게 있으니까 좀 내라. 내라. 예. 근데 이게 뭐 국가 간의 경쟁도 있고 뭐 이러기 네.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 직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인건비 아껴가지고 좀 기업을 네.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그렇게 네. 해버리면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기업은 현재 수익이 났을 때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 전에 세금을 먼저 떼는 게 되거든요. 구조상.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기업인데도 아직 수익이 안 날 때인데 로봇을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네. 발생할 수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네. 문제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인간의 일자리가 경감됐을 때 생기는 소득이나 세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사실 별로 없죠. 예. 그러면 사실 인간의 대부분은 그냥 놀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미래로 가게 되면 뭔가 그 소비의 역할만 소비 주체로서만 있게 되고 뭔가 일은 못하고 약간 돈 받아서 쓰게 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 정말 급진적인 미래학자들 중에는 그런 비슷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세요. 인간의 미래는 노동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그 노동이 완전 사라진다기보다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총량은 좀 감소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노동 시간은 감소하고 노동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거나 정말 뜨거워지는 일들 그런 걸 하게 되면서 노동을 하되 여기서 이제 감소되는 그 과정에서의 소득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로봇 세금이라고 해서 이걸로 좀 사회 인프라를 깔아주는 쪽으로 사회에 넘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뭐 5년에서 그렇게 6년 만에 나타날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거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많은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챗GPT 가지고 숙제하면은 막 그 대학생들 막 F 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검사 두고 있어요. 이 앞으로 뭔가 네. 이런 AI를 쓴다거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당연하고 이제 네. 관리자의 역할을 둬야 되는 상황에서 교육은 또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지? 교육에선 이런 걸 또 배척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저는 네. 일단 학교에서 주로 학부생들이나 사실 좀 더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30, 40대 직장인들 MBA 과정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초등 중등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의탁하는 비율이 좀 낮은 게 맞고요. 낮은 게 맞고 네. 지금 사실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역량을 폭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학습하는 게 어른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번 학기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뭐냐면 한 30명짜리 클래스를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꽉꽉 그 사람들 30명 꽉 차갖고 수업 듣는 내용이 AI인데 네. 기말에 만들 게 개인을 소개하는 영화 만드는 거예요. 각자 개인 소개 영화. 1, 2분짜리 영화. 네. 근데 이 중에 영화 만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건 영상 툴 다루는 사람도 솔직히 거의 네. 없고. 네. 근데 되게 처음에 황당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잘 꼬셨죠.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저희가 이제 개인을 발굴하는 작업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했고 아날로그적으로도 했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제 영상이나 소리 만드는 걸 좀 했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이걸 자기가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 하거든요. AI가 다 해주는 AI로. 거죠. 근데 팀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한 네. 사람이 자기의 영화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과제 준다고 했으면 아무도 수강 신청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과제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거네요. 된 거죠. AI가. 예, 퀄리티가. 뭐 편집이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또 구성 짜고 이런 네. 것들도 다 도와주는. 팀 단위로 하던 거를 이제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또 그럼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할 때 나는 원래 파워포인트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 좋다. 그것도 좋은데 소리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새로운 기획을 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너는 못 쓰지만 이 새로 들어오는 AI 팀에 이게 기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진짜 내가 그냥 다 감독이 되고 예. 뭔가 그 단순 기능이랄까 기술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AI가 해주는 예. 거네요. 나는 어떤 뭐 기획과 구성을 예. 짜는 거고 뭐 1 더하기 1은 2 이걸 얼마나 빨리 푸느냐 뭐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뭐 속도 그리고 뭐 정확성 이런 것들 위주의 교육이 많고 네. 뭐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 막 이런 거 맞아요.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교육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다 되는 거고. 맞아요. 저 최근에 요즘에 느끼는 게 저도 챗 GPT 쓰면서 예전에는 좀 뭐 편리하게 쓰던 건데 이제는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게 된 건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게 맞아요.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생각이라는 사고 자체를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걸 가장 많이 프로세스하는데 전두엽 기능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긴 해요. 감정도 사실 별 필요성이 없는 게 다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접근하고 이모티콘 보내주다 보니까 감정 표현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럼 모든 게 뒤로 가고 있는 걸 왜 만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인간이. 네.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 이제는 감정. 번호, 휴대폰 번호 못 외웁니다, 저. 예. 근데 여기서 적정선이나 방향이 중요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또 역사적 연대표를 다 외우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 아, 요즘에 뭐 시험 볼 때는 안 그렇지만 미국 학교는 예전부터 계산할 때 계산기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반복 계산해가지고 계산기가 처리하는 거 인간이 더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적정한 선을 맞추는 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이제 막 중학생, 초등학생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가 좀 바뀔 것 같은 건 바뀌죠. 있는데 당장의 교육 과정은 안 바뀌는 것 같고 우리 애는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입시를 해야 체계적으로 되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네. 우선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 더하기 1을 해야 되는 건지. 어제도 동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네. 10명 모였는데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저희 동문들은 대부분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한 2시간 했어요, 밥 먹으면서. 다 이것만 물어보겠다. 원래 딸 얘기는 근데 동문 모임인데 저한테 계속 그 얘기만 했는데 애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키워야 될 되냐고. 거냐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입시는 쉽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입시에 손대는 건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가 안 바뀐다라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는 거냐?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면 부모랑 아이가 저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입시에 맞춰 갈 건지 아니면 입시가 약간
좀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면 좀 멍청해지는 거니까 입시가 오히려 입시 어느 정도 맞추고 나머지 시간과 자원을 세상에 맞출 건지 그 부모님 입장에서 좀 무거운 선택이긴 한데 저는 네. 약간 세상에 맞추는 이제 좀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추구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글로 네. 가는 게 우리 아이의 뭐 남은 미래를 봤을 때는 크게 네. 지금 방향은 좀 안 맞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동문회 아이들은 우리의 의대에 계속 공부시키면 되겠냐. 지금 중학교 네. 2학년인데 뭐 네. 하는데 그럼 얘기하거든요.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성적이 얼마나 나오냐. 그러면 나 같으면 그 정도 성적에 그 정도 자원을 투자할 계획이면 솔직히 의대 안 보내고 뭐 다른 거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대를 우선 보내야 되겠다. 이게 어쨌든 그 교육관의 뭐 지금 아직도 가장 세죠. 기본일 예, 것 예. 같은데 의사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뭐 고령화 때문에 좋다 하는 분도 있고 AI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학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83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간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100살까지 웬만하면 100세까지 가요, 평균이. 그러면 의학적인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수요를 감당해주는 예를 들어 제약이나 어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계나 신약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 의술을 하는 의사들의 소득도 어쨌든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네. 없다. 왜냐면 이분들은 아파져야지만 뭔가 돈도 벌고 네. 하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막 해결이 되는 약이 많이 커버할 거고 병원에 와도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기계가 또 많이 대체해 줄 거고. 것이기 때문에 네. 소득은 사실 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뭐 의대를 지금 가는 것도 물론 뭐 다른 대안이 네. 없어서 가시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지금만큼의 어떤 소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대놓고 제가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봤냐면 제가 조찬 모임 갔다가 어떤 네. 아버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사적으로 이제 뒤에 쫓아오셔가지고 의대 보낼 건데 ROI가 나오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면허 ROI. 받았더니 뭐 투자회사에 있는 임원분이 그래서 솔직히 그냥 ROI 여쭤 얘기하셨으니까 까놓고 얘기했는데 한 네. 15억 투자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네네네. 40년 근무하면 뭐 계산해 보셨겠죠. 한 100억 뭐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맞을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네. 이거 떨어진다고 해. 네. 그렇게 지금까지는 사실 ROI가 잘 나왔죠. 잘 나오죠. 생각보다 지금. 공부만 잘 나왔죠. 잘해줬으면. 맞아요. 공부만 근데 잘하면. 지금 앞으로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그럼 반대로 앞으로의 어떤 고소득자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떤 이제 근로자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고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하나의 기업에 소속돼서 고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AI 개발자 중에도 뭐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서 지금 박사과정 마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갈 때 지금 초임이 3, 4억 받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국내에도 있고. 네. 이건 특수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고소득자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뭐 작가로도 활동하고 네. 기업 자문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기의 중심축을 딱 꽂고서 여러 기업들하고 일해가는 사람들이 고소득군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직이나 뭐 대기업의 임원 이게 아니라 더 자기의 브랜드가 확실한 개인들이 고소득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다 1인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좀 사업가로 키워야 되는 거지 뭔가 좀 네. 이렇게 직원이나 직장인으로 키우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게 봐야 아까 되는 건가요? 언급했던 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선 회사가 설계도를 갖고 있고 개인은 부품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은 설계도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서비스 회사가 뭘 할지 고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내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회 나가는 순간부터.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제 네. 뭐 직원이 없어도 막 돌아가는 가게를 내가 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뭘 팔 건지, 뭐 네. 어떻게 팔 건지가 더 중요한 거지. 요즘에 보면 정말 그 양극화라는 게 그건 나쁜 네.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요 직업이 안 좋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흑백 요리사 덕분이기도 한데 네. 그 식당들은 지금 예약 그 어떤 투라이 수가 85배가 85배가 증가했다고 85배.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것처럼 자기의 역량에서 원래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다방면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저는 시작했다라고 봐요. 예. 결국에 이제 과거의 논리대로 살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이제 기존의 어떤 거를 좀 버리고 아직 나는 뭐 이제 사업가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홍보하고 어떻게 팔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고소득의 영역으로 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AI 개발하는 완전히 그쪽으로. 그러니까 로봇을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도 로봇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핵심 키워드일 것 같기도 하고 로봇이 개발이 늦게 될수록 인간 대체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고 로봇이 그렇죠. 빨리 개발되면은 정말 빠르게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건가요? 뭐 중국에서는 로봇 기업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뭐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뭐 피규어라는 기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기업들을 보면 일단 로봇 단가가 실제 나올 땐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 공개된 건 뭐 2천에 3천만 원대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 그걸 도입하겠다고 봤을 땐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체라고 봤을 때 완전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로봇이 서비스 모델로 들어올 거다 보니까 렌탈 모델이거든요. 파이낸싱을 끼고서.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얘네들이 사람 고용하는 것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가정이건 개인 사업장이건 기업이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로봇을 만나는 속도보다는 뭐 당장 내년부터는 또 LG가 가정용 로봇 Q9이라고 하는 요만한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하거든요. Q9이요? 요만한. 사실 얘는 뭐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것보단 스마트홈의 허브 형태로 해서 집에 돌아다니는 로봇인데 여기에 뭐 교육이건 금융이건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을 좀 더 많이 만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로만 하는 어떤 비서 역할인 건가요? 걔는 몸이 있긴 한데 얘는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막 그렇긴 힘들어요. 왜냐면 뭐 다리도 있고 팔도 있긴 한데 어떤 이동을 위한 팔다리지 물건을 조작하기 위한 팔다리는 아니에요. 얘는 가정용 로봇. 걔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뭐 집에 돌아다니면 장점이 집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얘는 LG 거지만 연결이 안 되는 중국 회사 제품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제어가 안 돼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저를 이제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면 아빠 저방 갔더니 아빠 컴퓨터 여전히 켜놨던데 이따 엄마 올 때까지 안 끄면 혼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 모듈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면 아이한테는 계속 영어로만 말을 걸 수도 있겠죠. 그건 나름 어쨌든 좀 유의미한 그런 거네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손이 있어서 컴퓨터를 꺼주지는 못하나요? 이렇게 꺼주고. 아직 그거는 손으로 끄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LG 같은 경우에 Q9의 API를 일단 공개 플랫폼으로 열었거든요. 그러면 LG가 삼성이건 하웨이건 다른 전자회사들도 여기다 연동할 수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로봇을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사실 다른 로봇 기업들도 기본 철학은 플랫폼화 시키고 싶어요. 자기 로봇을 바탕으로. 내 로봇을 하나 사라. 그럼 얘가 알아서 다 모든 걸 해줄 것이다. 사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그 락인 효과랄까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로봇이 들어오냐 하면 뭐 유니트리나 피규어는 사람 크기의 로봇이긴 한데 팔다리도 다 있고 이게 가정집에 직접 들어가는 건 처음엔 약간 있을 거예요. 스레졸드가 문턱이. 그래서 산업 현장을 먼저 갔다가 집안으로 가는 경로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피규어인가 그거 그 접시 옮기고 뭐 사과 주고 하는 거는 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생기면은 진짜 작동만 잘한다 그러면 살 사람들도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들어갈 건 사실 우리나라가 뭐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체 로봇 근무 산업체 로봇 보유하고 있는 1,000대 정도 되는 로봇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로봇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피규어의 그 로봇은 BMW 공장이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유사한 다른 뭐 제조나 생산 설비로 로봇이 팔려나갈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더 크게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특정 작업을 하는 약간 로봇 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무서운 게 그러면 작업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사실 지금은 좀 느릴 것 같은데 느려요, 사실. 많이 따라왔나요? 어느 정도? 꽤 따라왔어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느려갖고 못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작업 오차도 BMW 피규어 실험한 걸 보게 되면 1cm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가 들어왔어요. 작업 오차가. 1cm 정도? 한 1mm 이하로만 들어가도 자동차 조립하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공장 들어갈 때는 좀 된다라고 봐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단순 근로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연봉도 꽤 세고 그거를 한 10년, 20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단가만 맞으면 거의 바로 다 대체되시는 거 아닌가요? 보면 무서운 건 인간은 쉬어야 되잖아요. 3교대. 로봇은 교대 근무라는 개념이 없고 배터리핀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1,000명 근로자 고용해도 1,000명이 다 개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1,000대 로봇이 1시간 근무했으면 한 로봇당 1,000시간의 학습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도 훨씬 좋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리버리한 근로자 같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입사원처럼 보일 겁니다. 은퇴하지 않는. 예, 은퇴하지 않는. 고장 나면 알아서 고치고 다시 알아서 오는. 고치고, 예. 절대 쉬지 않는. 예. 야, 그러면은 인간은 진짜 이제는 정말 그 단순화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제는 단순 작업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언급한 슈미토버 교수가 얘기했던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분이 주장했던 게 좀 공감했던 게 네. 컴퓨터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충격을 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 넘어와서 일상에 그러니까요. 보이고 내가 알던 공장 행사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사회적인 충격이 크죠. 아니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로봇 청소기도 쓰고 뭐 정수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막 기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식기세척기도 쓰고. 네. 근데 사실 휴머노이드가 하나 생기면 뭐 굳이 뭐 식기세척기를 둘 필요도 없고 뭐 알아서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 거긴 하죠. 그럼 이거 하나가 이제 모든 한마디로 그냥 나라는 인간의 잡무를 다 해주는 네. 그런 비서도 되고 아예 공장에서는 쉬지 않는 직원이 되고. 네. 그러면은 진짜 한 절반 이상은 다들 할 일이 없어지는.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뭘 할 건데 뭐라는 네. 존재냐는 질문을 하는데 예전 놓고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로봇은 아니지만 노예들이 싹 해주고 그렇죠. 위에 있는 귀족들은 모이나 보면 맨날 먹고 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노예 노예처럼 계급처럼 되고, 예.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인간은 좀 이제 위에 상류층의 삶을 살지만 이게 네. 과연 잘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인간답지 않은 상류층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의학도 이제 훨씬 더 의료 뭐 어떤 제약 이런 네. 게 좀 발전이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그 인간은 뭐 100세가 아니라 막 120, 150세도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진보적인 연구는 뭐 구글의 그 캘리코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 이제 그 두더지 연구할 때만 해도 한 1세기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1세기. 1세기 기다리면 뭘 만들 건데냐면 200세 이상 사는 약. 네네. 그 약의 핵심은 몸에 있는 암의 반응을 다 없애주는 약이에요. 네. 그럼 이제 수명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작년인가 발표된 거 봤더니 이제 한 2, 30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자기네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의 삶의 스케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예. 다 암문 정복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약이 과연 어떤 경로로 얼마에 판매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엄청 비싸겠지만 예, 일단 예, 가능해지는. 그러면은 암이 없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희귀병들 몇 개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 이제 뭐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거 아니면은 사고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길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내가 100살의 몸으로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좀 젊어지는 네. 것으로 네. 청년으로 살고 싶지. 네. 혹시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이 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노화를 역행한다라는 것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의 어떤 그 질환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아까 언급한 대로 10년 이내에 단백질 구조가 다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이번 노벨상 받아고 유명했던 구글 알파폴드 같은 거니까 네. 걔가 다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노화를 최소한 멈춰버릴 수도 있겠죠. 또는 근데 노인분들 보게 되면 여러 질환이 있는데 핵심적인 몇 개 질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고치는 거죠, 싹 다. 그럼 지금의 80이나 100살 부분에서 몸이 좀 노화돼서 힘들다는 것과 또 다른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뭔가 재생되거나 역행으로 젊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네.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겠지만은 전 그거보다는 지금 또 요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앓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들을 싹 다 클리어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노화는 못 막더라도 그냥 몸 자체가 뭐 어디 망가진 네.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근데 이게 한 2, 30년 안에 온다. 네. 야, 그러면은 사실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저출산이든 뭐 고령화든 뭐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라고 하고 이제 일할 사람은 없고 아플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해소가 좀 되는 거라고도 봐야 되는 건가요? 해소는 되는데 문제는 그럼 내가 계속 젊은 것 같고 내 삶이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출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자기 삶이 너무 빡빡해도 출생을 안 하지만 자기 삶이 너무 풍족하고 혼자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거워. 이러면 또 출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니까 네. 양쪽이. 예. 제가 20대 몸으로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아이를 안 낳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럴 수도 들기도 있어요. 하고요. 예. 네. 굳이 뭐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더 좋은데.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의 다양한 분야의 AI가 지금 이 세상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거의 어떤 뭐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예.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채널 어쨌든 재테크 네. 얘기를 하는 채널이니까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뭐 투자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 지금 막 AI 관련된 기업들은 막 계속 뭐 투자하고 뭐 네. 다 주식
또 엄청 비싸고 한데 과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은 뭐 반도체나 LLM 쪽은 더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나 모든 LLM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서 과연 어떤 기업이 더 잘 되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처가 언급한 대로 로봇이다 보니까는 네. 저는 최근에 로봇 기업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로봇 어느 기업들. 로봇 기업들. 근데 중국에도 투자하려고 하면 힘든 게 중국 로봇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걸리는데 저는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는 거는 그럼 AI가 결국 아까 의학만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에도 쓰이고 건축에도 쓰이고 법률에도 쓰이고 다양한 영역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여기서 농업을 혁신한 AI 기업, 건축을 혁신한 AI 기업 이런 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최근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특정 많습니다. 분야를 좀 예. 찍어서 거기서 이제 혁신이 나오는 것들. 예. 그러면은 뭐 아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자동차에서의 혁신은 테슬라, 뭐 네. 테슬라 쪽이 그런 또 식으로. AI 예. 또 이렇게 자율주행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네. 테슬라 쪽이 어찌됐든 간에 이 자동차 쪽만 봤을 때는 이게 시대의 흐름과 다 따져보면 결국에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대안이 나오기가 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테슬라가 앞으로도 승기를 가져갈 확률은. 거기서 지금 뭐 로봇도 만들고 있고 네, 로봇도 이러는데 만들고 지금 있고. 방향성 자체는 지금 뭐 되게 잘 잡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중요한 게 뭐 원래 갖고 있던 원천 기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학습의 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학습의 양이 어쨌든 데이터가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을 뭐로 쓰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 확보. 근데 데이터 확보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저는 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혁신, 뭐 이런 네. 기업, 그리고 뭐 농협 기업, 농업에서도 또 혁신 기업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결국에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 건데 그걸 네. 맞추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농업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농 장비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비료 관련된 것도 있고 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섹터가 나눠지거든요. 일례로 제 제자가 창업한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만든 지가 한 1년이 안 된 회사인데 전국에 있는 우수 농업인들, 명인들의 데이터를 끌어왔어요.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주말 농장 가게 되면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막 조언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조언들을 끌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AI로.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 명 학습시키니까 초보 농부가 가서 농사 질 때도 이 전문가의 90% 이상만큼 수익이 나와요. 수율이. 그래서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 시키고 하드웨어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뭐 아직은 이제 사업 초기이지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만약에 뭐 양상추다 또는 뭐 토마토다 같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거 키워나갈 네. 때 초보 농부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율을 바탕으로 농사할 수 있으니까 농업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도 들으면서도 계속 복잡한 게 야,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AI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이런 거는 또 재밌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관심 갖고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이쪽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또 농업이 굉장히 국가 비즈니스 크잖아요. 농업 아니면 관광 거의 두 가지니까는. 네. 근데 또 농업이 워낙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몇 단계 뛰어넘는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그래 좀 투자를 생각하고 이런 네. 분들인데 그렇게 특정 회사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어떤 뭐 섹터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유망하다? 뭐 네. 앞으로 좀 AI가 가장 좀 접목되기 쉽다? 이런 건 어디로 보세요? 어떤 저는 단결을 받을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로봇이 가장 현재 매력적인 테마인 것 로봇 같아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LLM은 버추얼 형태였고 얘가 피지컬로 넘어가는 요 매개체가 로봇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로봇에서 승기를 갖고 갈 것이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나의 기업에 다 투자하진 않아요. 만약 네. 로봇에 투자하고 싶어도 갖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조금, 미국 기업 조금, 국내에 있는 요 기업이 될까 싶은데 조금 이렇게 좀 분산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좀 욕심이 나면 사실 네. 하나의 기업 다 하나에 넣고 몰빵하죠. 싶은데 네.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위험해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좀 그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네. 것들 IT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경쟁력도 있는데 네. 로봇 분야에서는 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뭐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한국에는 로봇 분야에 사실 스타트업들이 좀 있고요. 네.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건 아니고 인수한 거고 두산도 이제 인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대기업이 외국 거나 다른 걸 인수해서 갖고 있는 케이스랑 또 국내 로봇 스타트업들이 뭐 보면 요즘에도 보면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커피건 뭐 치킨이건 이런 제조 기반 로봇들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조금씩 좀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 예.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요즘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계로 대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이쪽도 좀 빠르게 좀 뭐가 좀 발전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 느껴지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언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는데 네.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뭐 한 명 구하면 50% 제공해주겠다 6개월 동안. 이건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 도입을 정부에서는 더 촉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 게 네. 이러면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업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그래도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그래도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좀 촉진하고 있는 정책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뭐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네. 있지만 금을 캔다는 확률이 좀 낮을 수가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금광 옆에서 이제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처럼 예. 요 AI 예. 파는 어쨌든 막 투자가 예, 막 가고 그쵸. 있으니까 예. 확실한 예. 요쪽 그 옆에서 그 음식점 예. 맛집 할머니 예. 요런 그 포지션의 그 사업이랄까요? 예. 이런 거 뭐 엔비디아일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는 늘 그런 얘기 하자. 로봇에도 보면 네. 젠슨왕은 자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머노이드의 심장을 엔비디아가 하고 싶다라는 꿈인데 네. 그게 되면 대박인 거죠, 사실. 그렇죠.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 나는 여기다 팔겠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 AI가 아무리 효율화가 돼도 이미 전기 되게 많이 먹고 있지만 효율화는 되고 있는데 총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뚝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전력을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발전도 있지만 송전, 여기 들어간 송배전 설비나 파이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저도 실제 뭐 전문 투자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있긴 해 재미 삼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저도 실제 그런 기업도 주식 조금 갖고 있어요. 결국에 그 너무 핵심 기술 막 이런 거만 네. 보지 마시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서포트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청바지가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전하게 깔아줄 수 네.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금을 캐는 사람이 네, 가장 그쵸. 돈 많이 벌긴 네, 하지만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네.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AI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뭐 로봇도 중요하지만 네. 뭐 핵심 뭐 뇌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아직 뭐 성과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뭐 다 망한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뭐 M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다들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그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건가요? 한두 기업이 다 먹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섹터가 나눠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100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러프하게 잡으면 몇십 개 이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몇십 개 이내에 과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한두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모든 나라가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슈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좀 어려운 점은 있다. 네. 특정 섹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SK는 통신이나 텔레콤 쪽 콘텐츠 쪽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중심축을 꽂고 통신 분야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긁어다가 학습시키고 이런 것도 SK가 하고 계시는데 특정 섹터 내에서 깃발 꽂을 수 있는 게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범용적인 LLM, 뭐 메타나 구글이나 MS가 갖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시장에서 한국의 뭐 네이버나 KT가 이런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게 아무래도 성능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같은 돈 내고 어차피 좋은 제품이 있고 안 좋은 제품인데 네, 애국주의적으로 이거를 사서 네.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국산 업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국내 법 준수나 어떤 정보보호 문제나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 등등 네. 또는 한국어에 대한 어떤 지원 여부 등등이 있긴 한데 외국 기업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만 갖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픈 AI 그 챗 GPT도 처음에는 한국말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알아서 네. 다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이 결국에 AI 어떤 이 뇌라고 할까 이거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현재는 뭐 그렇게 확률이 저는 가장 높아 보이는 게 투자만 봐도 뭐 미국이 중국보다 투자액이 크지만 한국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한 해 투자액이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몇십 배.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기는 일단 네. 현재 자원 규모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뭐 비전문가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팅 그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데이터도 뭐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작을 것이고 돈도 당연히 이제 밀린다면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외국이 그렇게 그 뭐랄까요 뭐 뇌를 장악해 버리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또 거기에 또 이제 경제든 뭐든 다 이렇게 종속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들이 뭐 데이터도 우리가 안 끌어다 쓸 거고 뭐 비용도 낮게 해주고 하겠지만 점점 자기네 중심으로 가겠죠. 사용료도 올릴 것이고 너희가 갖고 오는 데이터 우리가 어노니마이즈 해가지고 학습에는 쓰자. 이 공익적으로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해서 공익을 앞세워서 또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안 주면 못 쓰게 한다. 안 주면 약간 또 불이익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은 무지 높죠. 아, 그러면 우리 뭐 어떤 국가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만의 뭔가를 좀 갖추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보게 되면 뭐 자체적으로 LLM을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은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쓰려고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GPT 같은 걸 끌어오는데 우리 걸 학습을 시켜서 약간의 한꺼풀 씌워서 우리 거와 시켜서 쓰는 기업들도 있고 가장 사실 고민인 거는 정부 쪽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분들 만나게 되면 디테일한 얘기는 하기 조심스럽지만은 내부적으로 쓰고 싶긴 한데 워낙 민감한 정보가 많으니까 다 내부가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외국에 뭔가 잠깐 데이터가 갔다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만 드리는 조언은 또 국내에 그런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만드는 방법 자체는 공개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라도 내부에 쓸 수 있는 거 좀 만들어도 괜찮다. 다만 처음에는 되게 매력도가 떨어질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반응이 늦고 빠르고 떠나가지고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처음에 감수하고서 쌓아 올려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께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 써버리게 되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흐름상 미국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걸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구조고 이게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국은 AI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좀 더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구조인 거는 필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거품이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사실 AI 주에 대해서만 논해서 거품론이 있는데 저는 AI가 이제 다른 산업으로 파생되는 게 성과로 돌아오는 시점이 되면 이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학 분야에 진짜 갈목할 게 생기거나 자동차 제조 라인을 혁신해서 들어온다던가 해서 한번 이렇게 루프가 도는 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 안정화되는 거죠 산업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장 효율화나 이런 거는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기업에서도 이제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AI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나쁘다고만 보진 않는 게 우리나라가 일단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갔잖아요. 3천만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노동인력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노동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한번 심각하게 AI나 로봇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체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일하는 게 이제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식은 있겠지만 이걸만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뭐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게 막 급전직하는 거는 좀 막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요번에 그 교수님이 쓰신 그 기억의 낙원도 어찌 보면 약간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기술 기반으로 얘기를 하신 거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이런 거를 좀 뭐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거를 좀 예측해가지고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이게 사실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공학적으로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예측하면 돼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근데 오히려 지금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점 같아요. 제가 스스로도 놀랬던 게 2021년도에 초단편 소설을 짧게 썼던 게 있는데 이 글이 AI가 인간을 학습을 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되어버렸어요. 한 3년 만에. 벌써.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의 낙원에서 제가 인간의 뇌가 AI하고 연결이 되고 인간의 뇌의 기억이나 이런 게 AI에 의해서 뭔가 조작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가 100년 후가 아니라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먼 미래를 꼭 당장 내년이나 후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다방면으로 보시려면은 전 SF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사실 예전에 그 SF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다 이거 약간 황당무계하다는 거를 약간 전제로 깔고 SF를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화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뭐 기억의 낙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읽었을 때 뭐 이렇게 되겠어 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당연히 이제 공학자다 보니까는 뭐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가 더 나가면 이렇게 되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제 끌어서 쓴 거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오히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책일 수 있다. 이게 공상과학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내과학 입문서처럼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설이긴 한데. 생각보다 앞으로 이렇게 빨리 온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둘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좀 마지막으로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저도 좀 궁금한데 요즘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좀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AI고 뭐 다 이렇게 발전되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전도 만들고 뭐 이제 뭐 반도체도 만들고 다 하면 오히려 이게 휴머노이드 뭐 연관돼서 다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어떤 삼성전자가 뭐 지금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건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저도 주주긴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여러 사업하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프로젝트 하고 있긴 한데 걱정은 돼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력이라는 게 있다라고는 봐요. 삼성이 오랫동안 해왔던 레코드가 있고 사람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또 서비스군이 다양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가전도 있지만 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융합을 해서 넥스트 넥스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봐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결합시키려고 하면 이제 뭔가 강력한 리더십, 어떤 결단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새로운 걸 돌파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나가고 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막 감수하고도 한번 막 질러야 되는. 저는 우리 삼성 가면 이제 임원분들 만나면 그런 걸 얘기해요. 뉴럴링크나 또는 뭐 인간 진짜 급진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 소설에서 다뤘던 아이템이기도 한데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동을 해서 뭐 치매 환자들인데 뇌가 보조 프로세스 해주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런 급진적인 걸 삼성에서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삼성이 언제나 이렇게 리모컨 같은 데도 버튼 많은데 TV 리모컨을 없앤다. 닌텐도 리모컨도 없앤다는 관점으로 뉴럴링크처럼 그런 거 연구 삼성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소액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소액으로.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대표적인 삼성이라고 하면 돈 많은데 하고 그런 거 함으로써 만약에 올해 수익이 약간 낮아져도 주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을 거리가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우리나라 이제 경영 자체가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경영하고 또 시장도 그렇게 기업을 약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좀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조심스러운 바람이 당장 있어요. 뭐 주가 조금 내려가면 바로 난리 나는데 뭐. 그러니까 주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바라봐 주시고 회사의 그 리더분들도 내가 재임하고 있는 2, 3년을 바라보시지 말고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회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욕심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뭐 일론 머스크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무언가 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책임지고 막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그런 수 있다. 리더십 부분이 조금 더 그런 거 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럼 이렇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시죠?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또 사실 또 이제 로봇, 뭐 챗 GPT, 앞으로 어떻게 뭐 미래가 바뀔지 다양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 4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 벌써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가 정말 더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도 좀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억의 낙원에 어느 정도 이게 공상이 아니다. 이건 진짜 생각보다 꽤 과학적인 미래다. 그럼요. 단기간의 미래다라는 것도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